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만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시기입니다. 시험 시기. 시험 시기는 10월 27일 날 해마다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응시 자격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자격 취소는 3년 동안 시험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 하면 5년 동안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신용불량자나 교도소 복역 중인 사람도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인원을 보면 1회 때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이 있었는데 1회 때 6만 명을 선발했고요.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2년에 3,000명 선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 10회 IMF 때부터 10회 시험부터 1년에 15,000명 정도 선발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절대평가입니다만은 작년에 합격률을 보면 작년에 뉴스에 32만 명이 서류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약 30만 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2만 명 정도는 접수했다가 환불받았습니다. 그러면 환불을 못 받은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1차가 18만 4,760명이 서류 접수했고 응시는 12만 8,804명이 응시해서 3만 2,969명이 작년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률은 25.6%고 2차는 12만 5,600명이 서류 내가지고 7만 6,393명이 응시해서 2만 3,698명이 합격해서 31.02%입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 2차 응시자 중에서는 3명 중에 1명은 합격했다고 보면 됩니다. 학원 안 다니는 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학원 계속 다니면서 예습 복습을 한다면 80% 이상은 합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3명 중에 1명 합격은 모든 응시자를 포함한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은 조금 보통 사람의 의지로는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학원 다니면 어느 정도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올해 1차 면제자가 22,704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작년에 1차 합격자 중에서 작년에 동차 합격한 사람만 265명을 빼면 순수하게 올해 1차만 면제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올해 최종 합격자도 2만 3,000명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1차 합격한 사람들만 다 합격한다면 1, 2차 동차 합격할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해마다 통계를 보면 동차 합격자가 10,000명 이상 나옵니다. 그래도 올해도 아마 이 2차만 보는 분 중에서 절반은 떨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1, 2차 동차 합격자가 나올 겁니다. 해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시험 보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1, 2차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에도 예를 들면 공법이라든지 2차 시험 문제가 학개론 같은데 3문제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통합교과형 문제입니다. 요즘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됐지만 지금은 1년 정도 공부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각오를 시험 보는 날까지 포기만 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총칙인데 여기에서는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메뉴에 출제 경향 및 수험 대책이 나와 있는데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용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반드시 출제된다. 자, 그렇다면 2페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과 연역이 있는데 연역, 역사입니다. 역사.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연역, 역사를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8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었습니다. 1995년도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었습니다. 자, 연역을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교재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2, 3, 4, 5페이지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중간에 박스에 보면 알아두기 위해서 중개업의 발전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업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인가제로 바뀌었고 다시 자유업으로 그 다음에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지금은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현대사가 중요하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유업은 우리나라 중개제도의 효시는 객상주인에서 출발했습니다. 객상주인을 줄이면 객주입니다. 객주. 객주를 한자로 쓰면 손님객자, 주인주자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상단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불렀습니다.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객주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여자가 주인공인데 거대 상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부를 축축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대 상단을 이끌고 다니는 옛날에 우리 장사하는 분들은 5일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죠.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 가지 여관업이라든지 무역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 출발을 해서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거간이라고 불렀다. 이 거간들 중에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거간을 가거간, 집가자를 써서 가거간, 그 다음에 집주름 또는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각회. 딱 시험에 한 번 출제됐다고 했는데 8회 시험에 1995년도 이 각회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이 각회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출제 25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식 한자로 각회. 그래서 우리나라 개업공개사의 직접적인 조상은 각회, 집주름, 가거간이고요. 효시는 객주가 되겠습니다. 이 집주름, 각회가 근무하던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덕방이라는 말은 복을 파는 장소를 말합니다. 복덕방.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양택이 있고 음택이 있는데 양택이라는 것은 집터를 좋은 데 짓고 살면 현세가 발복을 하고 음택, 묘자리를 좋은 데 설치하면 후손이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에서 수수료를 복비라고 불렀죠.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하지만 자, 이렇게 자유롭게 중개업을 하다가 최초로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 규제는 1890년 객주 거간규칙이라는 게 제정되었습니다. 객주 거간규칙이 제정되어서 1893년부터 한성부에서 서울에서 거간 인가제를 시행했습니다. 최초로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 있는 세상이 좋은 겁니까? 법 없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거죠. 법이라는 것은 물숫자, 삼숫자의 갈것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원래는 법인데 어원은
실제 지금 법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 통치 이데올로기죠.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통치 이데올로기,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그래서 법이라는 건 있으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면 처벌한다, 안 하면 처벌한다, 이런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최초로 이때 1890년에 제정되어서 1893년부터 그간인가제를 시행하다가 또다시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제병합이 되면서 그간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쉽게 침탈하기 위해서 그간인가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 중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식민지 통치를 10여 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통치 기반이 안정이 되니까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지체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굳이 의의를 부여한다면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이다. 이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답니다. 일제시대 때는. 그러다가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소개영업법도 역시 자격증 없이 신고만 하면 소개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구 읍면장에게. 자,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 우리나라가 1970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도 못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고 그때 1970년도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초가집 있던 거 다 뜯어내고 뭐 길도 넓히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지금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의 그때 추억을 생각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켰다고 해서 엄청난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부터 이제 부동산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면서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그 배경에는 이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2배씩 남겨먹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1970년도부터 부동산 하신 분들은 지금 전부 50억 이상 다 재산가들입니다. 소위 중개인들, 옛날 자격증 없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강화하자 해가지고 여러 번 입법을 시도했지만 3번이나 국회에 입법을 시도했는데 모두 부결되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결국은 1980년도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지만 전두환 정부 때 1983년 12월 30일 드디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법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 이름은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었다가 노무현 정부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사용되어 오다가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분리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었습니다.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명이. 자, 이때 어쨌든 지금 배우는 법의 못해는 법조문들은 이때 있는 법 거의 그대로입니다. 개정된 거 일부 빼고는 이때 제정이 되어 가지고 1984년 4월 1일 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를 일부 역사학자들은 세종대왕 이후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그 이유가 1980년대는 이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1981년도에 제정되었고요. 서민을 위한 입법이죠. 또 부동산 가격도 1980년부터 86년까지는 크게 폭등하지 않았답니다. 저도 이때는 어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쨌든 학자들의 주장이니까 제 주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부동산 중개업법도 이때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민주정부면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 세력을 무릅쓰고 이제 이때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됐는데 가장 큰 특징은 종전하고 달라진 점이 옛날에 소개영업법에서는 투기조장해도 50만 원 과태료였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가장 무거운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당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지금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옛날에는 과태료만 내던 것을 이제 징역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면. 물론 아직까지 역사상 부동산 중개업법 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간 사례는 없습니다. 판례가 한 건도 이때까지. 다만 사기치 가지고 만약에 그 월세를 세입자한테 전세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월세라고 돌려막기 하다가 구속된 경우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부동산 중개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 위반으로 구속된 거예요. 여러 가지 사기도 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없어요. 현실은. 어쨌든 벌칙이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민원인이 신고하면 적법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근데 허가는 허가관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해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등록제로 바뀐 게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7월 1일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제가 1999년도 4월 달에 10회 시험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만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등록을 7일 이내 등록해 주거든요. 허가가 하도 안 나와서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허가해 줍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가 말이 되냐. 이거 허가 신청했는데 나는 생업이 달려있는 건데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한 명 폐업하면 허가해 줄게 이렇게 하더라고. 허가 총량제를 실시하겠다. 즉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개사무소 3개나 있는데 그게 하나 더 해버리면 투기조장해가지고 안 된다. 하나 폐업하면 해주겠다. 언제 폐업할지 몰라서 허가도 안 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1999년도 11회 시험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20년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제 역사와도 관련이 있네요.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고요. 따라서 허가는 옛날에 이때 허가제였을 때에는 제가 허가 신청했을 때는 4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개업공개사가 10만 6천 명이죠. 예, 그 당시 허가는 4만 명이었는데 한 명 폐업해야 허가 내줬으니까 계속 증가하지가 않았겠죠. 개업공개사 숫자가. 자, 그래서 크게 3가지가 바뀌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 벌칙이 강화됐다. 또 하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도입됐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날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시행할 당시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89년 12월 30일 법 1차 개정이 되었는데 1차 개정되기 전에 즉 89년 12월 30일 되기 전까지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이름하여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을 하다가 지금도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 가서 이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잖아요. 돈은 다 많고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서 중개인이라고 부르지 말라, 잊어달라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중개인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지금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편의상 저는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부칙으로 갔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찾기도 힘들어요. 어디 있는지. 법 7638호 부칙이기 때문에 이미 15년 전에 한 3년 전에 부칙입니다. 그걸 출제원들이 잘 못 찾아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자, 이렇게 허가제로 시행되어 오다가 김대중 정부 때 군사 독재 문화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도 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뭐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설치돼 가지고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진입장벽은 낮춰가지고 개업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증을 따면 단 뭐 못하면 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6천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1년에 1만 3천 명이 폐업하고 1만 8천 명이 개업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도 많고요. 개업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인원수는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 시험 많이 뽑지 말라고 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댓글이 지금 10,00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많이 뽑자고 댓글 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올해 많이 못 뽑을 수도 있어요. 20만 명이 넘게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답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그 정책을. 지금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이 입법 청원을 했다고요. 많이 뽑지 말자. 너무 포화 상태다. 이미 10만 명이 넘게 개업돼 있고 40만 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30만 명이 장롱 속에 대기하고 있다. 언제 나올지 몰라서 두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뽑자고 해야 돼요. 어차피 자격증 꼭 개업하려고 취득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젊은 분들이 그냥 뭐 취업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나중에 쓰려고 따놓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세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등록제 이때부터 99년부터 등록제를 시행해서 지금도 계속 그대로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5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다. 제명,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아예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로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말한 거는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큰 역사적 흐름을 지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 법 제정 목적입니다. 5페이지 1번 법 제정 목적은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29번 시험 봐가지고 8번 출제됐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3, 4년에 한 번 출제됐습니다. 그래도 암기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밑줄 치세요. 공인중개사 밑줄 치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 밑줄 치십시오.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시험에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밑줄 치십시오. 국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X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그 밑에 알아두기에 보면 부동산업의 육성, 수요 공급 조절, 토지 공개념 도입, 투기 억제, 적절한 규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또는 국민재산권 보호 이렇게 하면 X입니다. 해석상 국민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말 없다고요. 직접 목적으로는 없다.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에 문제를 보시면 목적으로 규정된 것을 고르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고요. 기억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맞죠? 니은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교육을 얻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얻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공신력 제고도 얻고 미음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리고 국민경제 이바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프린터 내드렸죠. 오늘 암기 프린터. 지난달에 수업 들으신 분 그대로 보시면 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받으셨죠. 거기 1번에 보면 목적 있죠. 56개 암기사항을 내드렸는데 1번에 목적이 있습니다. 3, 4년에 한 번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법의 성질 중간법
양가로 2번 일반법, 양가로 3번 특별법, 양가로 4번 국내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은 이 공인중개사법을 공인중개사, 사자 줄여서 사법 이러더라고요. 사법 교수 그 인간 어쩌고 저쩌고 욕하길래 저는 민법 선생님 욕한 줄 알았어요. 이게 사법이라는 게 사법이 민법이거든요. 근데 저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적발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사법 아니에요. 민법 대표적인 게 민법이 사법입니다. 그리고 공법은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시험에 우리 부동산 공법은 공법적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는데 옵니다. 공법은 공법적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법이 대표적인 게 헌법, 행정법, 형법,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이런 게 다 공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 학부가 있을 때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공법학과 이런 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경북대 이런데. 그러면 커트라인이 어디가 더 높았겠어요?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중에서 어려운 게 더 높아요. 커트라인이 어디가 더 어렵겠어요? 공부하기가 사법, 공법 중에서. 여러분들 민법하고 공법하고 뭐가 더 공부하기 어렵냐고요? 공법? 예, 공법이 어렵다는 분은 아직 초보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렇죠.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사생활은 사법이니까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어렵잖아요. 공법은 공적인 관계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딱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례 안 나와요. 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땅이라도 건물 지으려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법은 판례가 없어요. 공적인 관계는 다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적인 관계는 일일이 법조문으로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32문제 이상 판례가 나옵니다.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그래 하면 할수록 민법은 어렵고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이제 시험에 임박해지면 질수록.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이다. 중간에 있다.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간법 또는 혼합법,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또는 사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적 요소가 많을까요? 공법적 요소가 많을까요? 공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대부분 공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사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중개계약입니다. 매도인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개업 공개사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 다음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없어. 절대 못 팔아주니까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죠.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청약했는데도. 그래서 이게 사법적 요소라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 사무소 옮기려면 이전 신고해야 된다.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이런 거 전부 공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비교적 쉽다는 말은 민법만큼 공부하면 민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민법만큼 공부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오히려 민법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한 비유가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민법만큼 열심히 하면 시간을 투자하면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수도 잘 나오고. 자, 그래서 중간법이고요. 양가로 2번 일반법, 양가로 3번 특별법.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그러나 이게 처음에 이런 배경 지식을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법. 이런 용어들은 인터넷에 쳐보더라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법,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고요.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자, 그러면 서로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즉 부모 동의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받아서 24시간 편의점에 알바는 할 수 있어도 부모 동의받아도 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알바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미성년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 미성년자 제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를 중개사무소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미성년자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무자격자가 뭐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해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한다. 무자격자가 외국 가서 중개업을 하다 적발돼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는 않는다. 국내법이므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나라 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아니라고 하는 분이 4분 계시는데 매국노라고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라고 돼 있으므로 북한도 우리나라 땅입니다. 다만 북한은 김정은 괴뢰도당이 점거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입니다. 지금 헌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법이다. 엄밀히 따지면 국내법이니까 북한에서도 적용돼야 되죠. 이론적으로는. 예, 중국에서는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등록업자가 중국 가서 중개업하다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7페이지 3번 법령의 구성입니다. 법령의 구성. 가장 상위의 규범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앞으로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이고요. 법령에 위반된 조례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은 옛날에는 최단기 임대차가 단기 임대차가 아니고 장기 임대차가 최장기 임대차가 민법에서 옛날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어요.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하고 지상권 같은 거 이런 거는 영구 무한이 가능한데 굳이 임차권만 20년 넘으면 안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 법률 조항은 무효가 됐고요. 지금은 결국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아예 그 법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민법에서. 그래서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이다.
헌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헌법 위반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아요? 헌법 위반해가지고는 형사처벌은 안 받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될 수 있지만 헌법은 포괄적인, 완전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행복추구권, 환경권 이런 거 규정하고 있다고요. 어떤 게 행복을 추구하는 건지 구체적인 사례는 개별법에서 다 추구합니다. 그냥 포괄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되지는 너무나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헌법 위반하면 뭐 처벌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헌법에. 자, 그래서 어쨌든 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제외하고요. 그럼 법률인데 법률은 역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국민들이 만듭니다. 국민들이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럼 시행령이라는 건 뭐냐면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입니다. 대통령 명령. 대통령 명령 줄여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도 있고 또 이게 대통령령까지 만들다면 막강한 권한이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시행령을 무조건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만 만듭니다. 자, 이게 대통령령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각 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령이라고도 하는데 총리령이라든지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이 51개가 있고요. 시행령이 38개,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29개 이렇게 있습니다. 총 합하면 118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시험에 40문제가 출제되고요. 40문제 곱하기 오지선다형 하면 200개 지문이 나오죠. 200개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법령 조문이 118개밖에 안 된다고요.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법규명령이라고 불러요. 이 법규명령하고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 이런 말 하죠. 법령이라는 말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시행규칙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 등기법이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규칙 이런 거는 등기법 시행규칙은 법무사 시험에 나오고요. 소위 지적법 시행규칙은 지적청량기사 시험에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지적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법령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을 말할 때는 1조는 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읽을 때 앞으로는 항, 1항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 1, 2, 3을 떼어 있는 걸 1호, 2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를 떼어 있는 걸 가목, 나목 이렇게 목이라고 읽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참고입니다.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판례를 보면 가나다, 고노도 이런 게 있는데 민법 판례를 보면 뭐 다라고 적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는 민사사건이고 고노도는 형사사건이에요. 이거는 가나 고는 1심, 2심 고등법원 판결이고 대법원 판결은 민사사건은 다, 형사사건은 도라고 붙어 있어요. 사건 번호가. 그래서 이 법조문이나 판례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법제처라고 치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령 정보 또는 법제처 종합법률 정보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플 다운받으시면은 법조문, 판례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직도 다운 안 받은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다운받으면 휴대폰 크기에 딱 맞게 글자 배열이 되니까 보기가 좋아요.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들어가도 물론 조회할 수는 있어요. 어플 꼭 다운받아가지고 왼쪽 메뉴에 있는 게 법령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울 표시되어 있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도 사건 번호만 적으면 판례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검색하면 시간이 없으면 제목만 읽어야 되는데 제목에 보면 뭐뭐 인정되는지 여부 해가지고 가로하고 소극 아니면 적극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인지 여부 이렇게 해놓고 소극 이렇게 돼 있어요. 소극이라는 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적극 이 말은 인정된다 이 뜻이에요. 가로 해놓고 소극 적극이라고 돼 있어요. 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결문 전문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배경 지식이고요. 시험에 이때까지 말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목적 다시 한번 복습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거 하나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자, 7페이지 제3절 용어의 정의 중요합니다. 용어 정의 별표 3개 하십시오. 용어 정의는 중요하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 또 사회과학에서 논문 쓸 때는 조작적 정의 이런 말을 합니다. 논문 발표하려면 조작적 정의.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 용어의 뜻이 뭔지를 밝혀야 된다고요. 이게 용어의 정의인데 그래서 용어가 법마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도시. 대도시라는 용어가 공법상 대도시와 세법상 대도시가 다릅니다. 공법, 세법이라는 단일 법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 부동산 공법만 약 350개 정도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그냥 공법이라고 적은 거고요. 세법이 한 30개 가까이 되죠. 세법 이름이 많다고요. 예를 들면 소득세법, 지방세법 이런 게 우리 취득세 이런 건 지방세법에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있죠.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지방세법에 있다고요. 그 여러 개를 다 합쳐서 그냥 세법이라고 한 거예요. 세법이라는 법전은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세법, 공법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법 이름이.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쳐야 나온다고요. 자, 공법이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두 군데서 대도시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보면 대도시에서 공장신 증설하면 취득세, 중과세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대도시는 세법에서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원의 경우에는 공법상 대도시는 해당되지만 세법상 대도시는 아니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수원의 경우에는 세법상, 공법상 모두 대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수원은 인구가 125만 명입니다. 오히려 울산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울산은 광역시잖아요. 자, 그래서 법마다 다르다.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도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도로. 도로라는
용어도 도로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각각 다 다르다. 근데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나오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고, 최근 판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라고 돼 있어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다만 아파트 단지 내라도 크게 통과도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큰 도로 사이에 아파트를 지어놨다면 그런 경우는 도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다. 그러면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다. 바로 타자마자 누가 신고해가지고 적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신고 안 하면 누가 와서 음주 측정 안 하겠죠. 같이 술 먹은 사람이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안 받아요. 자, 건축법 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받았으면 그 건축법 제2조 2호를 치보면 제2조 2호를 검색해 보면 되고요. 이게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왼쪽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어요. 왼쪽 맨 밑에. 이게 키워드 검색인데,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넣으면은 뭐 예를 들면 도로 이렇게 치면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조문이, 건축법에 들어가서 도로라는 표현이 있는 조문이 다 떠요. 키워드 검색도 돼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 제2조 2호에 도로라는 용어 정의가 되어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법 제2조 2호에는 도로란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보행 또는 차량 통행 X입니다.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로 한다. 자, 그래서 공법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가령 도로가 2m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건축법에 보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4m 이상의 도로에, 이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각각 10m, 10m 이런 10m 대지가 있다면 이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대지 면적이잖아요. 100제곱미터다, 90제곱미터다, 80제곱미터다. 답이 얼마예요? 대지 면적이. 도로를 몇 미터 만들어줘야 돼요? 4미터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냐고, 90제곱미터냐고요? 80제곱미터냐고요? 80 손 들어보세요. 90 손 들어보세요. 예, 답은 90제곱미터입니다.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해가지고 총 4m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로를. 그래서 이쪽으로 1m 후퇴를 해야 되고 반대편으로도 1m 후퇴하는 게 공평하죠. 그 4m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쪽에 철길이나 하천이 있어서 후퇴할 수 없다, 이런 단서가 있으면 한쪽으로 2m를 후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1m만 후퇴하면 되고 반대쪽 1m 해서 4m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m 후퇴를 하기 때문에 9m가 되고, 따라서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가 되고, 만약에 여기에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건폐율이 50%면 반밖에 건물 못 짓는다, 이 말이에요. 90제곱미터의 반밖에 못 지으니까 45제곱미터만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도 건축법에 다 용어정의에 규정되어 있어요. 건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 곱하기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또 그럼 연면적이 뭐냐? 연면적의 용어정의도 나와 있어요.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그래서 용적률은 부피를 제한하는 거고 건폐율은 편면적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폐율을 두는 이유는, 만약 건폐율이 없이 100% 자기 땅에 건물을 빡빡하게 다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나버리면 우리나라 건물 다 타버리겠죠. 다 붙어 있으면. 통풍, 환기, 화재 등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물 사이에 보면 다 공간이 있잖아요. 빈 땅이. 최고 높은 게 중심상업적이 건폐율이 90%잖아요. 최대가. 그러니까 무조건 여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용어의 정의라는 개념, 용어라는 것은 법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중개라는 개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네이버 다음에 검색해 보면 중개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의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정의의 계략적 내용을 미리 말씀드렸고, 그게 8페이지에 보면 용어정의가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 용어정의는 구체적인 내용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